저는 공각기동대 가져왔습니다. 드디어. 예전부터 좋아하셨던. 네, 공각기동대를 다 보셨나요? 애니메이션 극장판 보고 만화책 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만화책도 네. 보셨구나. 저도 극장판 보고 콩님 집에 만화책이 있었나요? 네. 네, 그래서 콩님 집에 놀러 갔을 때 만화책을 봤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좀 들썩들썩 보지 않았어요? 네. 저는 공각기동대를 언제 처음 알았냐면 이제 90년대 중반쯤에 PC 통신을 하다가 PC 통신. PC 통신이 뭐야? 어머, 그게 분들도 있을 뭐예요? 수 있는데. PC로 통신을 한다고요? 인터넷을 말하는 게 아닌가요? 인터넷이긴 인터넷인 한데 것 같은데. 그 모뎀이라는 걸 써가지고요. 집에 전화선을 이용해서 요즘에 집에 전화 있는 집도 있어요. 와. 아무튼 그때 천리안을 제가 하고 있었거든요. 미치겠다. 근데 그 시절에는 1000메가짜리 파일을 다운받는데 1시간 정도 와. 소요되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런데 제가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동영상 파일을 하나 구해가지고 저는 지금 이 이야기 자체가 SF적이에요. 와, 상상력 지린다, 막 이런. 너무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요. 지금 상상력의 산물 같아. 3메가를 1시간. 와. 전화선으로 PC를 연결? 우와. 그래서 집에 전화가 오면 연결이 끊겨.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뭔가 영상을 하나 발견해서 한 3분 내외의 영상이었는데 정말 오랜 시간 걸려서 겨우 다운을 받았어요. 지금 집에 전화 오면 안 되는데 이렇게 안절부절하면서. 그런데 그게 너무너무 인상 깊었던 영상인데 공각기동대의 오프닝만 떼어가지고 누가 올린 거였어요. 그런데 많이들 아시겠지만 그 오프닝이 나중에 매트릭스 같은 데도 영감을 줬고 그쵸. 정말 좀 기념비적인 오프닝이란 말이죠. 물 같은 데서 이렇게 나오는 그건가요? 그렇죠. 그 의체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또 굉장히 동양적인 약간 오키나와 지방의 전통적인 창법이라고 해요. 그런 동양적인 음악이 같이 흘러나오고 또 이렇게 초록색 숫자가 보이는 그런 미래적인 이미지가 짬뽕돼 있는 그런 영상이거든요. 그거의 제목이 공각기동대라는 걸 알고 되게 보고 싶어 했었죠. 그 시기가 또 일본 문화가 아직 개방되기 전이어가지고 세상에. 미치겠다. 와, 개방되기 전에 보셨단 말씀이세요? 김대중 대통령 때 그게 시작이 됐으니까. 그 당시에 제가 일본 애니메이션들을 불법 복제한 비디오 테이프를 꽤나 많이 봤었거든요. 이거 방송 나가도 돼요? 그럼요. 지금 몇 년이나 지났는데 그때 다 그러고 살았어요. 세상에. 어디서 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겨우 그 공각기동대 비디오 테이프를 구해서 제가 그때는 학생이었으니까 평일날 밤에 가족들이 모두 잠자리에 든 밤 12시에 그걸 이제 거실에서 몰래 봤습니다. 그 비디오 테이프는 뭐 TV 시리즈가 있었나요? 아니면 애니메이션? 극장판을 보신 거예요? 네. 그거를 12시에 시작을 했잖아요. 아침 6시까지 내리 3번을 보는. 와. 보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돌려서 바로 한 번 보고 안 되겠다 한 번 더 보자 해서 결국 새벽 6시에 이야. 3번을 보고 잤습니다. 진짜 인생작이었네요. 와, 정말 그렇게 뭔가 어떤 영화를 보고 좀 충격적인 감동을 받은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신기하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1995년도에 나왔던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극장판 애니메이션과 그리고 원작, 그리고 TV판 1기 이걸 이렇게 원작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만화책인 거죠? 네, 원작 만화책은 1989년에 연재를 시작했고요. 그리고 1991년도에 단행본이 나왔습니다. 시로 마사무네라는 작가의 작품이고 이름이 공각기동대 그리고 영어로는 고스트 인 더 쉘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 봤을 때는 한문으로 써져 있는 이 공각기동대가 고스트 인 더 쉘이라는 뜻인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이제 고스트 인 더 쉘은 부제라고 그쵸. 보시면 되고요. 원래 이 시로 마사무네가 쓰고 싶었던 제목이 고스트 인 더 쉘이었는데 그래요? 이제 만화 편집부에서 이거는 제목으로 쓰기는 좀 적합하지 않은 것 같다 해서 얼핏 봐서는 좀 이렇게 와닿지 않는 이름이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배경은 근미래. 이 배경에 대한 시대적인 설정은 영화판을 처음 시작할 때도 나오고 만화의 첫 페이지에도 써져 있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리자면 기업의 네트워크가 별을 뒤덮고 전자와 빛이 사방에 넘쳐 흘러도 국가나 민족이 완전히 사라질 정도로 정보화되지는 않은 근미래입니다. 극장판은 이렇게 근미래라고 하고 끝나지만 만화 원작에서는 2029년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2029년? 얼마 안 남았어요. TV판에서는 2030년으로 정확하게 이렇게 설정을 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특징이 뭐냐면 전내화와 의체화가 굉장히 상용화되어 있는, 보편화되어 있는 시대라는 거거든요. 전내화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전내는 인간의 두뇌가 전자화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디지털화된 건가요? 네, 인간의 두뇌적인 기능을 전자통신과 결합시켜서 각종 통신, 뭐 대화를 한다거나 이런 것을 약간 전자기기를 통해 하듯이 할 수도 있고 뭔가 정보 처리를 약간 컴퓨터가 하는 것처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빠른 연산도 가능하고. 네. 그래서 이 전뇌화를 한 사람들은 목 뒤쪽에 구멍 같은 게 있어요. 매트릭스. 매트릭스의 그런 컨셉이 공각기동대에서 착안됐다고 할 수도 있는데 네. 그래서 뒤쪽에 이 케이블을 직접 연결해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거나 업로드 할 수도 있고 공각기동대에서 자주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두뇌가 아무래도 전자화되어 있으면 해킹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는 일부러 무선 통신을 하지 않고 각자 이 목 뒤로 케이블을 연결해서 유선 통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해킹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전내화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사람이 하고 있는, 특별히 전내화에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면 다 했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전내화와 함께 의체화가 있습니다. 의체화는 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로봇화, 기계화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사이보그가 되는 거네요. 네, 여기서 실제로 이제 몸의 일부나 전부를 기계화한 사람들을 사이보그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전내화만 한 사람도 있고 전내화, 의체화를 다 한 사람도 있고 의체화만 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 등장인물은 쿠사나기 모토코 소령을 중심으로 한 공안 국과, 이 구는 숫자 9고요. 정부에 소속된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보다 보면 공안 1과도 나오고 6과도 나오고 하는데 여기 주인공들은 국과예요. 공안 국과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의체화가 많이 되어 있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의체화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부장 1명과 제일 막내인 신입 사원 1명 이 정도뿐이고요. 나머지는 다 의체화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주인공인 쿠사나기 소령 같은 경우에는 전신 의체화가 되어 있는 인물로 나오고요. 그래서 이 공각기동대라는 제목이 공각, 그런 기계화됨 있는 몸을 가진 기동대. 그래서 공각기동대는 이 국가를 말한다고 보시면 되고, 공안은 우리나라의 경찰 개념인가요? 아니에요. 오히려 정치적인 일 같은 거를 많이 담당하는 정부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공안 국정원? 그건 그러니까 아닌가요? 그런 이름들을 다 그냥 숫자로 분리해 놓은 느낌인 것 같아요. 공안 육과 같은 경우에는 외무성 소속이거든요. 그래서 외교에 관련된 일들을 처리한다거나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냥 국가 관련된 일을 하는 기관들을 다 공안이라고 부르고 거기 숫자를 붙여서 구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공안 국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쿠사나기 모토코 소령, 이게 소령이라는 이름이 왜 있냐면 쿠사나기 모토코가 사실은 이전에 군대에 있었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제3차 세계대전 당시에 군대 내에서 소령이라는 사실은 일본어로는 소좌예요. 네. 그래서 이 애니메이션을 보면 항상 소사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로 이제 가져오면서 소령이라고 부르게 됐고요. 그때 당시에 호칭을 그냥 계속 쓰고 있는 걸로 나옵니다. 전뇌화가 되어 있고 전신 의체화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의체를 다루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쿠사나기 모토코는 어린 시절의 사고로 인해서 전신 의체화를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었지만 오랜 세월 의체로 살아가면서 의체를 굉장히 잘 다루게 된 좀 독특한 인물이고요. 그리고 그럼 군인이었을 때도 이미 의체화 상태가 된 거였겠네요. 네, 어린 시절부터 의체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전내하도 그때 군인 시절에도 했었나요? 어린 시절에 아마 같이 다 되어 같이 있을 했던 거예요.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보면은 그 등장하는 어린아이들도 거의 다 전내화가 되어 있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위로는 아라마키 부장이 있습니다. 아라마키 부장 같은 경우에는 직급이 좀 있어서 이 실무진들이 해결하기 어려운 결제를 받아야 된다거나 뭔가 승인을 받아야 된다거나 이런 일들을 다 처리해주는 부장이고요. 그리고 쿠사나기 소령과 가장 가까운 파트너로 함께 일하는 바토, 굉장히 덩치가 큰 남성 캐릭터, 그리고 이 외에도 뭐 토구사, 이시카와 보마 등 다양한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아유, 만화 봤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시나요? 완전 새롭네요. 그런 등장인물들이 있었군요. 아무래도 정부 소속 기관이니만큼 좀 규모가 큰 사건들을 많이 다루게 돼요. 특히 뭐 정치범, 암살, 테러 대응, 뭐 국제범죄 이런 일들을 다루게 되는데 극장판에서는 이 공안 국가에 대해서 설명을 어떻게 하냐면 다른 부서에서 전면에 나서기 힘든 좀 까다로운 일들을 뒤에서 처리해주는 그런 부서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뭐 약간 호구처럼 뭔가 이용당한다거나 들었을 때는 CSI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느낌이 아니군요. 약간 알력 관계에 항상 휘말리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 이 정치인들이 워낙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주로 일어나는 사건들이 뭐 정치범 같은 경우에는 뇌와 이 척수만 있으면 의체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몸을 바꿔치기 해서 뭐 망명을 가려고 한다거나 어떤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특수수사부가 있었는데 그 수사부에서 인터셉터라는 사람의 시각을 완전히 통제하고 엿볼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도입을 했는데 본인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 수사부 전원에게 이미 그게 설치되어 있어서 그런 게 문제가 된다거나 하는 일들도 있고 정치와 관련되어 있지 않은 일들 중에서는 뭐 어떤 사람이 바이러스를 심어서 특정 안드로이드들이 자살을 하게 만드는 사건이 있다거나 이런 사건들에도 공안 국가가 투입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안드로이드는 완전히 인공지능 쪽을 말하는 건가요? 네, 걔네들은 AI인데 사람의 몸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뭐 사람 모양이 아닌 로봇들도 좀 있는 편이에요. 그 설정에서 안드로이드랑 사이보그는 구별이 가능해요? 외관상으로? 외관상으로는 구별이 조금 힘들죠. 워낙 자연스럽게 만들어져 있기도 하고 또 그냥 사람인데 사이보그 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에피소드 중에 어떤 회사를 찾아가서 그 사장님을 만나는데 사장님이 박스형 로봇 모양 의체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특이한 사람이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은 비서를 데리고 다니면서 인간형이 해야 되는 일들은 다 비서한테 시키고 합니다. 그런 설정도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되게 큰 사건 중에 하나가 인형사 사건이 있습니다. 이 인형사 사건이 이제 1995년에 나온 극장판 애니메이션에서 나오는 사건이고요. 일단 이 공안 국가에 새로 의뢰가 들어온 일이 있는데 인형사라는 해커와 관련된 일입니다. 네. 인형사는 얼마 전부터 뭐 유럽을 중심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천재 해커인데 완전히 정체불명이에요. 네. 여성인지 남성인지 뭐 나이가 몇인지 국적이 어딘지 이런 거가 전혀 밝혀지지 않은 해커인데 어느 날 의체와 안드로이드를 만드는 회사의 작업대에서 자동으로 작업대가 돌아가서 어떤 의체를 하나 조립해서 관리자들이 그걸 알아채고 갔을 때는 이미 그 만들어진 의체가 도망을 가고 난 후였어요. 그래서 그걸 찾으려고 했는데 지나가던 트럭에 치인 나체의 사람이 발견됐다고 해서 가보니까 그게 그 사라진 의체였거든요. 그래서 그 의체를 데려와서 조사를 하기 시작하는데 인간은 아닌데 뭔가 약간 생명체 같은 그런 게 느껴지는 의체인 거예요. 알고 보니 이 의체가 그 인형사였던 거죠. 공안 국가가 조사를 계속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공안 육과가 들어와서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넘겨주겠다라고 했는데 담당자들이 그런 대화를 나누는 와중에 갑자기 괴한이 침입해서 그 의체를 훔쳐갑니다. 그런데 좀 조사를 해보니까 그게 육과의 자작극인 것 같은 거예요. 왜 그런 자작극을? 이제 국가에서 추리를 하죠. 이게 아무래도 육과에서 뭔가 숨기는 게 있고 그 인형사가 뭔가 발설할까봐 은폐하려고 은폐하기 위해서 그렇게 위장해서 훔쳐간 것 같다 라고 해서 쿠사나기 소령이 도난당한 의체를 뒤쫓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에 결국 인형사와 쿠사나기 소령이 조우를 해요. 네. 그런데 이 인형사가 본인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본인은 정부에서 만든 프로그램이다. 기업 점탐, 정보 조작을 위해 만들어진 건데 얘가 AI잖아요. 네. 기업 점탐을 하고 뭐 주가 같은 것도 조작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정말 많은 데이터를 만나고 정보가 쌓이면서 자아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얘한테 이제 자아가 생긴 것 같은 움직임이 포착이 되니까 얘를 만들었던 프로그래머가 이거를 버그라고 생각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분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얘를 의체로 옮기고 그런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 넘겼던 게 초반에 설명해 주신 그 빈 공장에서 돌아갔던 그게 육과가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에 거기서 됐던 건 아니고 다른 의체에 아마 들어갔다가 그 뒤에 사건은 그러면 인형사 의지로 네, 이루어진 인형사가 본인이 해킹을 해가지고 도망을 친 거고요. 그런데 국과를 만나려고 했던 거는 얘의 의지였어요. 그럼 왜 국과를 만나려고 했냐? 쿠사나기를 만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얘가 여기저기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쿠사나기의 흔적을 보고 얘가 자기랑 되게 닮았다는 거를 느낀 거예요. 이 자아가 생긴 AI는 나라는 거를 인식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나는 누구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생사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수단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프로그램은 얼마든지 카피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카피는 다 똑같으면 하나의 바이러스에도 전멸할 수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지구의 모든 생명체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건데 다양한 이 생명체들이 계속 변이를 일으키면서 번식을 하는 이유가 하나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 AI가 본인이 계속 카피를 해서는 그게 안 된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쿠사나기에게 융합을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저는 그때 막 이런저런 설득을 하면서 네. 이야기를 할 때 네. 이건 무슨 진짜 희대의 쌉소리 이러고 있었는데 약간 속이는 것 같은 느낌 들지 않나요? 그래서 쿠사나기가 계속 야 너한테만 이득인 거 아니냐. 그리고 너랑 융합을 한 이후에도 내가 나로 존재할 수 있다는 보장을 해줄 수 있냐. 뭐 이런 대화를 많이 해요. 처음에 제기했던 너한테만 이득인 거 아니냐 이 말에 대해서는 인형사가 내가 가진 정보력과 기술력을 무시하지 말아라. 나랑 융합하게 되면서 너도 분명히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되는 면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고 쿠사나기가 말한 내가 나로 존재한다는 보장 그거에 대해서는 어차피 인간은 계속 변하기 마련이고 너가 너로 존재해야 된다고 집착하는 순간 오히려 너는 너를 한계에 가두게 된다 이런 대답을 해줍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융합을 받아들여서 그래요? 네 융합이 되죠. 저 여기서 질문 하나만 해도 되나요? 나 봤어요. 저 정말로 봤어요. 예, 리액션이 되게 생생해서 의도한 리액션인가 충격적인데? 충격적일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기억이 다시 되살아나면서 이런 리액션이 나온다는 거지. 아니 진짜 되살아나지 않는 거예요. 네, 완전히. 안 살아나. 그러니까 AI였어요까지 해서 되게 이미 놀라면서 1차로 충격을 받고 그랬던가 뭐 이런 느낌인데 그 이야기를 계속 한다고? 들으면서 그래서 거절을 했겠지? 막 이러면서 듣고 있었는데 승낙을 했다니. 근데 이게 저도 약간 오해했던 거는 처음에 봤을 때는 이게 어쨌거나 인간한테 들어가서 인간이 자손을 낳잖아요. 네. 그런 식의 번식을 노리는 건가? 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류의 번식이나 생존을 원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자기와 융합된 쿠사나기 소령이 계속 활동을 하면서 네트워크에 흔적을 남기잖아요. 그러면 본인은 쿠사나기라는 어떤 필터를 통해서 좀 변형된 상태로 네트워크에 남게 되는 그거를 노리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융합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공안 육과의 공격을 받고 쿠사나기의 의체는 완전히 손상이 됩니다. 그래서 거의 죽을 뻔한 위기에 처해 있지만 바토가 재빠르게 뇌 같은 거를 회수를 해서 불법으로 구매한 의체, 어린 소녀의 의체에 이식을 해주고요. 어린아이의 의체에 들어간 쿠사나기 소령이 이제 바토의 집을 떠나면서 높은 산 같은 데서 멀리 일본의 야경을 바라보면서 네트는 광대해 라고 말하면서 끝나는 게 이 극장판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네트는 광대라는 정말 명대사로 오랫동안 회자되기도 했죠. 사실 95년도라고 하면은 지금 같은 인터넷 세상은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당시에 너무나 정확한 그런 표현을 했다는 게 좀 놀랍기도 하고, 그런데 이 네트는 광대라는 말이 또 원작에 그대로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원작은 89년, 90년도에 연재했던 건데 이 작가가 진짜 대단하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게요. 극장판 안에 들어가 있는 에피소드들은 인형사라는 하나의 주제로 묶여있긴 한데 디테일한 부분들이 다 원작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설정 같은 거를 몇 개만 잘 뽑아가지고 인형사라는 하나의 사건으로 정말 잘 엮어놨어요. 그래서 보면은 원작에 충실하면서도 독자적인 어떤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어낸 거라서 독자들한테 좀 쉽게 다가갈 수 있게 만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럼 인형사 스토리는 원작 만화에서는 없었나요? 있어요. 있는데, 있는데. 다른 에피소드랑 조금 합쳐놓았어요. 극장판에서는. 인공지능이 자아를 갖게 된다는 건 어쨌거나 많은 인공지능이나 안드로이드를 다루는 테마죠. 것들의 테마인데 본인의 어떤 생존과 진화를 모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독특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로봇들의 반란?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이 또 이 공각기동대에 안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만화 원작에 나온 에피소드 중에는 자꾸 로봇들이 아까 자살하는 사건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럴 때 로봇을 회수해서 검사하는 쪽을 찾아가서 이제 이야기를 좀 해보는데 거기서도 최근에 로봇들이 약간 스스로를 고장내는 비율이 올라갔다. 근데 그 스스로 고장내는 이유 자체가 인간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다. 이거는 아직 소수이긴 하지만 비율이 조금 늘고 있다. 그런 식의 대화를 하는 부분도 나오고 그리고 나중에 쿠사나기가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인형사가 하는 말이 있어요. 극장판에는 나오지 않는데 원작 만화에서는 이 쿠사나기랑 인형사가 좀 더 많은 대화를 나누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인형사가 노예나 차별 같은 불안정한 역사와 의인화가 초래하는 로봇의 이미지, 논리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꾸 이 로봇이 뭔가 반란을 일으킬 거라는 생각은 오랫동안 노예를 부려왔고 그 노예가 뭐 반란을 일으킨다거나 혁명을 일으킨다거나 그런 역사를 겪어왔던 인간이 할 수 있는 약간 두려움에서 비롯된 상상 같은 거라는 거죠. 그 말이 되게 맞는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이거는 또 이제 TV판에서 나오는 건데 이 공각기동대 원작과 TV판에 나오는 타치코마라는 되게 귀여운 전차가 있어요. 산발이 같이 생긴. 약간 그렇게 생긴. 걔네가 거의 공각기동대의 마스코트 같은 애들인데 얘네가 그 극장판에 안 나와가지고 원작 팬들이 되게 원성이 자자했었거든요. 그런데 얘네가 AI고 서로 토론을 되게 많이 해요. 여러 개 모여가지고. 쿠사나기가 일부러 인간에게 반란을 일으키자라는 선동을 하는 타치코마를 집어넣어서 걔네들이 어떤 토론을 하는지 확인해보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네. 그리고 타치코마의 특징은 얘네들이 매일매일 개별적인 경험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하루가 끝나고 나면 밤마다 그 경험을 다 공유시켜서 병렬화를 시킵니다. 그 이유가 얘네는 병기로 만들어진 애들인데 개성을 가지게 되면 그거는 병기로서는 치명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벽렬화시키는 작업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토론이 가능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계속 약간 다른 식으로 발전을 하는 거예요. 각각의 자아가 생기고. 그래서 결국은 쿠사나기가 얘네가 이제 병기로서 쓰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은 것 같다. 너무 급속도로 성장했다. 자아가 생길 것 같다. 해서 다 이렇게 회수해가지고 나중에는 안 쓰게 되는 그런 에피소드도 나오거든요. 기억 같은 거는 공유돼 있잖아요. 그래서 뭐 자기들끼리 토론하다가 야 그때 누구누구 씨를 만난 게 누구지? 그러면 나지. 아니야 나야. 나라니까. 막 이런 식으로 애들이 막 다 자기라고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또 성격은 조금 다르고 그리고 바토 같은 경우에 어차피 다 똑같은 애들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도 바토가 계속 하나의 타치코마하고만 일을 하는 게 나와요. 근데 그러면서 얘네가 원래 합성 오일을 쓰는데 걔한테만 천연 오일 같은 걸 주거든요. 근데 차별해요. 차별이죠. 근데 이 천연 오일이 물리적인 것과 이렇게 합성이 되면서 얘한테 조금 또 다른 개성이 생겨서 그게 또 문제되는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 어떤 물리적인 것 때문에 좀 차별점이 생긴다. 이거에 대한 이야기가 고스트 인 더 쉘이라는 이 제목이랑 좀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 고스트 인 더 쉘이라는 이 문장을 어디서 착안을 했는지를 보면 아서 퀘슬러라는 사람이 쓴 단어예요. 이 단어는 고스트 인 더 머신, 기계 속의 영혼이라는 뜻으로 데카르트의 심신이원론에 반론하는 의미로 썼던 단어거든요. 데카르트의 심신이원론은 인간의 몸과 영혼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 이런 논지인데 아소 퀘슬러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인간의 정신은 두뇌의 물리적 조건에 기원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완전히 별개의 것으로 생각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 고스트 인 더 머신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이 시로 마사문의 원작자 같은 경우에는 쉘, 의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냥 인간의 몸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 안에 있는 이 고스트가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을 던지면서 이거를 제목으로 삼았던 것 같고 이게 공각기동대에서 계속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핵심 주제입니다. 네. 그래서 이 고스트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약간 개념이 애매한 면이 있죠. 어떻게 보면은 자아라는 말을 대체할 때 쓰기도 하거든요. 고스트가 생겼냐 안 생겼냐라고 할 때. 네. 그런데 또 완전히 자아라고는 하기 힘들고 좀 소울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면도 있어요. 그래서 바토 같은 경우에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뭐 고스트가 생길 수도 있다. 그냥 인형 같은 거에도 혼이 깃들기도 한다. 이런 식으로 혼이라는 단어를 직접 언급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고스트라는 거는 이제 보다 보면 좀 감이 오긴 하지만 말로 정확하게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얘네도 이 고스트가 생겼다 안 생겼다 이런 거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힘들어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극장판 같은 경우에는 너무너무 멋진 작품이지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작에 충실한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 캐릭터들은 네. 원작이랑 너무너무 차이가 커요. 그쵸. 저 극장판 먼저 보고 나중에 만화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그쵸? 너무 발랄한 거예요. 조산하기가.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그냥 설정만 같은 다른 이야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이 극장판에서는 쿠사나기가 거의 사생활 같은 것도 없고 감정 표현도 거의 하지 않는 엄청 몸이 건조한 진지한 사람으로 나오잖아요. 네. 근데 원작의 쿠사나기는 뭐 약간 개그 캐릭터로 봐도 될 네. 정도로 엄청 유머러스하고 와일드하고 뭐 친구도 많고 이런 캐릭터예요. 또 성격만 바꿔놓은 게 아니라 외모도 극장판을 본 많은 팬들이 우리 쿠사나기 소룡을 여자 이소룡을 만들어놨다고 할 정도로 좀 극장판에서 외모가 안 예쁘게 그려지기도 했죠. 바토 같은 경우에도 얘네들 다 유쾌한 캐릭터예요. 그리고 아라마키 부장한테도 맨날 원숭이 영감, 원숭이 부장 막 이런 식으로 부르면서 되게 놀리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런 유쾌한 부분을 완전 싹 빼고 극장판은 엄청 진지하게 갔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처음에는 그게 좀 너무 진지하기만 하고 좀 원작 캐릭터를 못 살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면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게 전반적인 분위기나 이 스타일에 좀 맞았던 것 같고 콩님은 원작을 더 좋아하세요? 아니면 극장판을 더 좋아하세요? 그 우열을 못 가리겠어요. 오. 다 너무 장단점이 있어가지고 찐팬이다, 찐팬. 진짜 찐이네. 아니 그리고 TV판도 있잖아요. 네. TV판도 온도가 또 달라요. 오. 근데 TV판은 원작과 극장판의 중간 정도예요. 오. 너무 진지하지도 않고 또 그런데 원작 만화에서처럼 너무 개그 캐릭터도 아니고 콩님 TV판도 좋아하시나요? 네. 덕후가 여기 있다. 아이고 세상에. 덕후 아니거든. 갑자기 궁금한 게 그러니까 만화는 굉장히 발랄하고 그랬었는데 네. 만화에서의 결말도 인형사 결말하고 같나요? 그 중간 단계는 사뭇 다른데 어쨌거나 1권 마지막에서 쿠사나기와 인형사가 만나서 대화를 한참 나누고 난 다음에 여기서는 더 명확하게 사실은 극장판에서는 오케이 융합을 허락한다 이런 정확한 워딩이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원작에서는 그래 융합하자 이렇게 확실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 융합하는 과정에서 뭐 공격을 당한다거나 그런 과정은 없고 그래요? 예, 좀 더 그냥 무난무난하게 좀 심각하지 않게 연결이 돼요. TV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넘어가 보자면 TV판의 감독은 카미야마 켄지고요. 스탠드 얼론 컴플렉스라는 부제가 붙어 있어서 줄여서 그냥 SAC 시리즈라고 많이 부릅니다. 스테이 얼론 컴플렉스요? 스탠드 얼론 컴플렉스. 스탠드 얼론? 혼자 살기 컴플렉스. 이거는 이 TV판 시즌 1 같은 경우에는 웃는 남자 사건이 이 전체를 통과하는 큰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의 본질을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오리지널이 없는 카피. 이게 처음에 웃는 남자라는 어떤 또 천재 해커가 벌인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아침에 일기예보 생방송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갑자기 뭐 세라노사라는 회사의 대표를 잡아와서 그 생방송 카메라 앞에서 총으로 위협을 하면서 빨리 진실을 말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대표가 끝까지 진실을 말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쏴버리려고 하다가 결국 그 남자가 도망을 가거든요. 그런데 약간 모자를 눌러쓰고 옷으로도 얼굴을 가리고 있기는 했지만 그게 방송이 되면서 그 해커가 완전히 다 해킹을 해가지고 스마일 표시 그 로고로 다 가려져요. 그 남자의 얼굴이. 네. 그래서 그 로고 때문에 웃는 남자 사건이라고 불려지거든요. 그런데 특이한 거는 그 방송용 화면에서만 얼굴이 가려진 게 아니라 사람들이 다 전뇌화가 되어 있잖아요. 이후에 그 남자가 도망가는 거를 목격한 목격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대체로 다 그 로고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시각도 해킹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남자의 진짜 얼굴을 본 사람은 전뇌화가 되어 있지 않은 노숙자 2명뿐이고 그리고 아니다 나는 얼굴을 봤다 라고 하는 목격자가 있어서 그럼 몽타주를 그려주세요 라고 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 웃는 남자의 로고를 그리는 그런 사건 때문에 되게 유명해진 사건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 웃는 남자라는 해커가 계속 지속적으로 전내화나 의체화의 부품을 납입하는 마이크로머신 계열 회사들을 다 협박하거나 그런 기업 테러를 좀 자행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로고가 워낙 유명해서 나중에는 약간 그 패션 상품 같이 쓰이는 거 있잖아요. 뭐 이런 후드티 뒤에 로고를 박아놓는다거나 그런 식으로 좀 퍼지기도 했고 그런데 6년간 잠잠했던 그 웃는 남자가 다시 등장하면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모방범들이 계속 나옵니다. 모방범들이 갑자기 동시다발적으로 한 곳에서 39명이나 등장을 하는데 나는 웃는 남자의 지시를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다 내가 웃는 남자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이런 오리지널이 없는 카피
모방범들에 대해서 스탠드얼론이라고 하면서 이 사건 자체를 약간 스탠드얼론 컴플렉스라는 단어로 다뤘거든요. 이 TV판은 생각보다 좀 늦게 만들어졌어요. 2002년에 만들어졌고요. 인형사를 만나서 융합을 하면서 쿠사나기가 사라졌잖아요. 공항 국가에서. 그렇기 때문에 TV판은 쿠사나기가 인형사를 만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이어지는 약간 평행세계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그냥 무난하게 계속 공항 국가로 활동을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캐릭터가 좀 더 원작에 가까워서 너무 진지하지 않은 적당히 유쾌한 면을 가지고 있고요. 타치코마가 등장하는 게 이제 가장 큰 특징이라고 봐야 합니다. 시즌 1은 26화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웃는 남자 사건이 중간중간 등장하는 와중에 그 개별적인 단편적인 에피소드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서 이걸 보고 있으면 그 세계관이나 전뇌, 우체화에 대한 것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OST가 또 엄청 유명해요. 이 공각기동대 OST를 누가 했냐? 칸노 요코가 했습니다. 그 칸노요코. 네. 카우보이 비밥으로도 네. 굉장히 유명한 이전에도 한번 신곡이잖아요. 이야기하시지 않았어요? 그거 방송 됐나요? 안 됐나요? 그때 공각기동대 실사화를 까면서 이야기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 방송은 안 했- 나왔나? 응. 이 칸노요코가 OST를 전부 맡아서 했어요. 그런데 이게 노래들이 진짜 좋아가지고 저는 이제 따로 OST CD를 구입해서 좀 들었을 정도로 좋아했거든요. 저도 구입했었던 것 같아요. 와. 정말 너무나도 스타일리시하면서도 그렇죠. 이 영상과 진짜 잘 어울려지는 그런 음악들이 많이 있어요. 카우보이 비밥으로도 진짜 좋았죠. 네. 너무 한 번만 들어도 딱 꽂힐 수밖에 없는 그런 음악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 유명한 작곡가라면 또 피해갈 수 없는 표절 논란. 네, 표절 논란이 좀 세게 있었어요. 네. 그런데 혹시 그 표절 논란이 된 음악들을 들어보셨나요? 네. 네, 들어보면 이거 약간 빼박이에요. 진짜예요? 그렇게 똑같아요? 표절 안 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이걸 안 들킬 거라고 생각했나? 이 정도. 근데 그러기에는 너무 유명한 곡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칸노요코의 특징으로 유명한 게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면서 작업을 한다. 이런 게 유명한 거거든요. 정말 들어보면 이 같은 사람이 작곡한 거야 싶을 정도로 스타일이 완전 다른 곡들인데 내가 이 표절 의혹을 듣고 나서 본 바로는 그렇게 다양한 스타일의 작곡을 할 수 있었던 거는 그냥 다양한 곡들을 표절했기 때문입니다. 그 카우보이 비밥 오프닝 곡도 표절 의혹이 있습니까? 그 음악 진짜 좋았는데. 그거는 표절 의혹이 없는데 그거 말고 카우보이 비밥에서 또 유명한 다른 음악이 하나 있거든요. 그거는 표절 의혹에 들어가 있어요. 특히 이 사건 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칸노 요코가 따로 입장 표명을 하지를 않았어요. 그거는 해봤자 뭐 남는 게 없는 소송이 들어오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논란을 누군가 제기한 건가요? 네. 음악 표절 같은 경우에는 소송을 해봤자 서로 좀 남는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원작자도 표절을 인지하더라도 그냥 논란거리로 삼을 수는 있지만 소송이 들어가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것 같아요. 그래서 표절 작가라는 그런 인식을 한번 하고 나면은 아무래도 그 이후의 작품들이 좀 순수한 눈으로 봐지지 않기는 한데 그래도 공각기동대 이제 이 TV판 애니메이션을 보고 있으면 표절일지라도 잘 만들긴 했다. 노래는 정말 좋다. 노래는 정말 좋다. 그리고 표절 의혹이 있지 않은 작품들도 있긴 하잖아요. 그쵸. 근데 물론 그거는 원곡이 너무 유명하지 않아서 못 찾아낸 곡일 수도 있긴 해요. 씁쓸하죠. 네, 씁쓸합니다. 그런 논란이 있으면 짊어지고 가야죠.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죠. 그리고 이 TV판이 다 좋은데 굉장히 큰 단점이 하나 있어요. 쿠사나기 소령이 너무 이상한 옷을 입고 나와요. 어떤 수영복도 아니고 코르셋도 아닌 음. 너무나 이상한 옷을 입고 나오는데 이게 그게 전투복이에요? 일상복이에요. 일상복으로? 일상복이에요. 그게 더 문제예요. 근데
시즌 전투복이어도 문제고 네. 일상복이어도 문제고. 아니 시즌 내내 그걸 입고 나오거든요. 아하. 그런데 다 이런 옷차림인 세계다 이러면 좀 괜찮은데 혼자만 그런 옷을 입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평범하게 입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원작을 뒤져보면 원작에서는 다양한 옷을 입고 나와요. 그리고 이거랑 좀 비슷한 옷을 입을 때도 있긴 한데 그럴 때는 바토도 약간 비슷한 옷을 입다 놓고 그래서 특별히 거슬리지가 않는데 이 TV판에서는 이럴 필요가 있었나.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 비판 때문에 이 시즌2에서는 좀 더 평범한 옷을 입고 등장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눈에 거슬려가지고 조금 보기 힘들 때가 있고 아니 공안에서 일하는 그런 일종의 뭐 군인이나 경찰이나 뭐 이런 사람인데 그걸 꼭 굳이 그런 옷을 입혀가면서 눈요깃거리로 만든다는 거는 진짜 아니 근데 내 판단으로는 눈요깃거리도 되지 않아. 너무 옷이 너무 이상해가지고 이거는 오히려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누가 봐도 좋아할 것 같지 않은 옷차림인데 이제는 원작 만화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원작 만화 이 모든 것의 시작점이죠. 정말 위대한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원작자인 시로우 마사무네 같은 경우에는 애플시드라는 작품으로 데뷔를 했는데 이 작품도 비슷하게 약간 SF 작품이고요. 공각기동대 같은 경우에는 연재 당시에 정기 연재가 아니라 뭐 3달에 한 번 정도 하는 비정기 연재로 했다고 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극장판이든 TV판이든 유명한 에피소드나 디테일한 설정, 유명한 대사들 이런 게 전부 다 원작 안에 들어가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딱딱 뽑아가지고 썼다고 보면 되고요. 이 원작 만화가 2017년에 재출간이 됐어요. 예전에도 공식 출간이 되기는 했었는데 좀 더 번역도 신경 쓰고 여러 가지 면을 보완을 해가지고 2017년도에 개정판이 나와서 저는 옛날 것도 있고 이 개정판도 가지고 있기는 한데 이 개정판이 확실히 훨씬 보기 편한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도 옛날에 봤었던 만화니까 사놓고 다시 안 보고 있다가 이번에 준비를 하면서 다시 읽었어요. 근데 뭐 말이 엄청 많아요. 이게 캐릭터 간에 대사가 많은 거가 문제가 아니라 각주가 엄청 많아요. 설정 밑에 네. 이렇게 막 써 있는 거. 이 원작자가 설명충이야. 그런데 본인이 직접 언급을 하는데 대사 칸 안에 설명하는 대사를 넣고 싶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거는 자연스럽지가 않으니까. 근데 설명은 해야겠으니까. 그걸 연출로 보여줬었어야지. 페이지 구석에 그렇게 막 써놨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떤 책을 참고했는지 더 알고 싶은 사람은 이런 걸 봐라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써져 있어요. 이 극장판을 보고 나서 원작판을 보면은 되게 나중에 방정맞다는 생각이 너무 막 계속 설명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네. 하지만 이제 TV판이든 애니메이션이든 그런 영상물로 공각동대를 먼저 접하고 이 세계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었던 사람들한테는 또 이거만큼 좋은 콘텐츠가 없죠. 그래서 좀 더 세세한 부분을 알려주는 네. 역할을 하는군요. 가볍게 보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추천하지 않지만 공각동대라는 이 세계관이 좀 마음에 들고 디테일한 거 알고 싶은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정말로 이런 전뇌나 의체화가 나중에는 올 수도 있겠죠. 인간의 몸이 너무 결점이 많고 하니까 의체 같은 걸로 보완을 하려고 할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그러면 또 새로운 불평등이 시작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여기서도 쿠사나기가 정말 의체가 뛰어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만큼 비싼 고품질의 의체를 쓰기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정부 소속이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그럴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원작에는 좀 싸구려를 이렇게 보관을 해놨는데 곰팡이 같은 게 피는 설정도 나와요. 그런 세계라면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사람들은 의체화를 하기가 힘들 거고 그렇죠. 하더라도 품질이 좋지 않은 걸로 해서 오히려 고생을 할 수도 있고 사실 지금도 전자기기들에 의존하는 시대지만
이 전자기기들이 다 가격이 많이 나가고 하니까 경제적으로 여유가 안 된다면 계속 좀 더 철이 지난 것들을 뭐 중고로 사서 쓰게 된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확실히 이 부분에서 불평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형태의 불평등이겠죠. 차나 냉장고를 뭐 고품질을 쓰든 저품질을 쓰든 그게 생활에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텐데 정보 도구를 떨어진 걸 샀을 때는 뭔가 받아들인 정보량이나 처리하는 그런 부분들이 달라서 조금 네. 삶에 영향을 끼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티켓팅이나 게임을 할 때 다 정말 좋은 PC나 비싼 기가 네트워크 이런 거를 쓰는 거의 차이를 느끼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는 심화되겠죠. 다른 부분에서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좀 저한테는 생각을 많이 해주게 되는 거였고, 양치님은 1995년도 극장판을 완전히 잊으신 것 같아가지고 한번 다시 모셔야겠습니다. 네. 저는 근데 약간 인공지능의 자아가 가능한가라는 입장이어가지고 자아가 존재를 할 수 있는데 네트워크가 이렇게 연결이 되었을 때 그거를 인공지능은 좀 통합된 자아로서 존재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저는 자아까지는 모르겠는데 그 약간 막 터미네이터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안드로이드들이 인류를 멸망시키려는 계획을 짜는 그런 거가 예전에는 엄청 터무니없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조금 생각이 바뀌는 게, 예를 들어서 최근에도 인공지능을 만들어놔서 트위터 같은 걸 하게 했는데 처음에는 되게 일반적인 트윗을 하다가 나중에 혐오 표현 같은 걸 너무 많이 해가지고 폐쇄를 시켰단 말이에요. 저는 그것이 뭐 나쁘다던가 이런 가치 판단이 들어가기보다는 그냥 반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그게 가치 판단에 의한 게 아니라 학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AI가 자아와는 상관없이 우리가 지금 넷상에서 정말 혐오 표현을 엄청 많이 하잖아요. 다른 좋은 표현보다 그런 표현을 압도적으로 많이 수집하게 된다면은 인간 다 죽어야 되겠구나, 이런 식의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면 이게 어떤 논리적인 연산의 결과로 나와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도 가능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2029년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저희가 지금 SF상에서 언급된 연도들을 모두 하나씩 막 차례대로 다 지나오고 있는 시기단 말이에요. 29년, 30년도 사실은 지금이랑 크게 다를 바는 없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언제나 하나의 어떤 커다란 사건이 흐름을 많이 바꾸기 때문에 예측은 불가능한 것 같아요. 이어지는 22화 3부에서는 선인장님의 블레이드 러너 이야기가 계속됩니다.